자, 이제 금에 대해서 좀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금값이 2025년 한 해 동안 70%가량 올랐고 지금 올해 UBS에서 보니까는 5,4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돌반지 하려면 한 돈에 이제 공인비까지 하면은 100만 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인비까지 하면은 네. 한 돈이 3.75g? 맞아요. 저 큰 놈 돌 때 한 5개 돌았었는데 그 집에 찾아보니 없더라고. 사모님한테 여쭤보세요. 한 그러면 계속 들고 있으면 한 4,500 되네. 한 300원 넘기네 그래도. 예, 뭐 팔 때 시세는 야,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러네요. 계속 들고 계세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오늘 한번 이 금 얘기, 어디 금도 금이지만 또 또 라떼 요정 또 옛날 나옵니다. 또 옛날에 금과 은이라는 가수도 있었는데 듀엣 또 남성 듀엣. 네, 그 언제적 얘기. 언제쯤 얘기? 좀 대신에 우리 정민 앵커는 금과 은도 아시네. 아니, 모른다는 얘기인데요. 모른다는 얘기요? 예. 아, 그래요? 예. 또 모른 척 네. 하는 거 봐.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예. 모셔보겠습니다. 스테커스 조규원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이 복장이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어떻게 보면 프로게이머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중국집에 주방에서 지금 막 그 하다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극과 극 칭찬인 거죠. 요즘 이렇게 영상에서 조 대표님 얼굴 많이 봅니다. 바쁘시죠? 네, 최근에 뭐 금 가격도 은 가격도 변동이 크다 보니까 네. 시장 상황이 하루 다르게 또 변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첫 질문이 뭐 작년에 이제 금값을 밀어올린 요인이 뭐냐인데 저는 금도 금이지만 아니 은이 더 웃기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 그 골드 실버 레이쇼라고 네. 금값을 갖다가 은값으로 나누는 거 네. 이거 얼추 한 50 내지 60배 네네. 금값이 은값이 한 5, 60배다 하라고 하는데 작년에 금이 워낙에 초반에 많이 뛰다 보니까 이게 비율이 105까지 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값이 은값보다 100배나 더 비쌌다가 지금 이게 최근에 은이 확 한번 튀면서 한 50대 초반까지 왔다가 지금 한 60 정도 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은도 올 한 해 뭐 장난 아니었고 두 개 해서 이제 귀금속 쪽 왜 이렇게 됐나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금리. 올해 네. 금 가격이 한 8월부터 이제 치솟기 시작했었고 한 11월쯤에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12월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두고 볼 때 지금 금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유동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8월에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있으면서 이제 예.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어떤 시사점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11월쯤에는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한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금 가격이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12월에 근데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 정확히 말하면 뭐 양적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돈 풀기가 조금 시작이 되면서 이제 12월부터 더욱더 가파른 금 가격 상승이 다시 이어지는 걸 볼 때 2025년 전체는 유동성이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데 정말 큰 영향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5년, 2024년 이 둘 다 금리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도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을 여전히 밀어올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금 투자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수익률을 예상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지속되는 부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연준 의장이 한번 교체가 되는 시기인데 네. 그렇다 보면은 그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면 꼭 완화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초반에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갔던 역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더불어 이제 케빈 헤셋이라고 하는 네. 그런 후보가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유독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쩌면 금 가격에 더 큰 그런 상승 모멘텀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 쪽으로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여쭤볼게요. 네. 12월에 엄청난 시세가 나왔는데 네. 그게 뭐 가끔 시장이 그렇게 뭐 미친 듯이 움직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우리 조 대표 보시기에는 뭐가 작용한 거예요? 어디서 뭐 투기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뭐예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나눠서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이라는 자산 자체가 첫 번째로 너무 쌉니다. 은이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골드 실버 레이시오, 금은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역사적으로 금 가격은 은 가격이 10배 정도 비쌌던 게 늘 평균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역사적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초나 아니면 작년 정도를 보면은 80에서 100 정도까지 벌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 말은 은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요즘 너무 금이 비싸. 아, 옛날에 20만 원이었던 게 50만 원이라니 혹은 80만 원이라니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금을 비싸서 못 샀던 수요가 은으로 다 몰리면서 은에 대한 상승을 밀어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의 측면은 수요와 공급 자체가 은이 정말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1년에 은이 이제 광산에서 생산되는 게 한 8억 온스 정도가 되고요. 1년에 수요량이 한 12억 온스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재활용되는 은까지 합친다라고 해도 1년에 거의 1억 온스 정도의 은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까 한도는 3.75g이라고 말씀드렸고 온스는 네. 어느 그램으로 따지면 31.1g입니다. 31.1g. 네, 트로이 온스라고 하는 단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은이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은에 대한 그런 어떤 공급 대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은이 부족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해외에서도 은이 부족한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트리거를 터뜨렸던 건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수출 허가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이 이제 수출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은의 한 60% 정도 정제를 은 정제를 중국이 맡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그런 수출 통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은이 공급이 부족해서 요즘에 은 가격이 튀면 무섭게 튀는데 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은 시장이 더욱더 격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은 하면은 보통 이제 산업 수요 얘기는 합니다만 보통 가정에서는 은식기 비싸잖아요. 은수저. 예, 네. 은수저. 예, 은식기. 또 그 브랜드들도 좀 비싼 브랜드들도 있고 요즘에 은 그렇게 현물 구하기가 진짜 힘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은이 다시 품절이 되고 예.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이제 뭐 저희 같은 금거래소들은 이제 손님들한테 전화해서 네. 혹시 은수저 팔 거 없는지 이렇게 여쭤볼 아. 정도로 그 정도예요? 매입하려고. 네, 맞습니다. 예. 은수저가 옛날에는 저도 몰랐는데 한 20년 전에는 그 이사 갈 때 은수저를 그냥 버리고 가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였어요? 은수저 요- 비싼데. 예. 요즘에는 은수저 한 벌이 물론 이제 순도나 중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은에 대한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고 네. 또 그만큼 은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은의 그런 품절 대란이 이제 종종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한 2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한 10월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작년 말씀드렸던 예. 겁니다. 작년 그렇게 됐었고 올해도 또 비슷한 상황이 이제 다시 재현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정말 불균형을 이루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은이 더 이제 저평가된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금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은의 상승세가 더 무섭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고객들한테 은수저 있으시냐고. 네. 가끔씩 이 구두 닦아주시는 분들 이렇게 그 보면은 금리빨 삽니다 이렇게 돼 있는 그. 네네네네. 아 진짜 그런 금리빨 사시는 분들은 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금을 녹이는데요. 녹여요. 네, 녹여서 이제 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제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 이를 이렇게 전체를 감싸는 크라운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위에만 이렇게 떼우는 그런 이제 일레이라고 있는데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순도가 한 40% 정도 나와요. 그래요? 그 전체 중량의 40% 정도는 금이라는 거죠. 예. 일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녹여서 정제해서 금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에 뭐 팔라듐이나 백금 같은 게 예. 섞여 있기도 해서 금리가 아주 돈이 된다. 돈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레이 순도가 좀 높네요. 네, 일레이 순도가 높습니다. 다 사서 이제 녹여가지고 네. 예. 팔라듐 백금도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그런 쪽도 많이 시세를 내는 상황인데 올해도 좀 그렇게 이어질 거라 보시나요? 네,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금 가격이 한 60%에서 예. 70%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금 가격이 한 60에서 70% 정도 70, 그리고 예. 은 가격이 한 15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라듐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이 되게 뛰어났는데 한 85% 정도 상승을 했었고 네. 백금 같은 경우에는 130% 정도를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결국엔 화폐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
사이클, 유동성이 이렇게 쭉쭉 풀려나가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원자재 시장을 다 같이 끌어올리는데 이 중에서도 금보다 은이나 백금이 더 이제 많이 올랐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은이나 백금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백금도 한번 주목해서 본다라고 백금. 한다면 네. 백금이 영어로 플래티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플래티넘이구나.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등급을 볼 때 뭐 실버, 골드 그 위에 플래티넘이 네.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백금이 금 가격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래요? 네, 지금 백금이 너무나도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플래티넘이면 금보다 더 귀한 자산이고 더 비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지? 왜냐면 보통 여성분들은 잘 아는 게 이제 주얼리를 살 때 같은 디자인이면은 이제 골드보다는 플래티넘 백금이 훨씬 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요? 네. 네. 그 공인비 때문에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금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한 1000도밖에 안 네. 되는데 백금은 1700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가공의 측면에서도 좀 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백금이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더 그렇게 이제 가격 스프레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금이나 은이나 뭐 은은 요즘 들어서 이제 은 가격 급등을 갖다 설명하다 보니까 산업재로서도 수요가 많다 등등을 얘기합니다만 금은 아닌 게 아니라 네, 그 뭐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죠? 먹을 수도 없고. 먹을 급한- 수 있죠. 하기야 뭐 요즘에 파인다이닝가. 뭐 금가루 뿌린 뭐 회도 막 나오고 하긴 합디다만 아니 네. 그런데 괜히 그러시니까 내가 지금 질문할 그 포인트를 까먹었다. 이제 은은 산업재로 많이 쓰이고 금은 별로 안 쓰이는데. 오케이 예. 그런데 왜 이 귀금속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와중에 다이아몬드 얘기는 왜 안 나요? 안 다이아몬드요. 나오죠? 예. 다이아몬드는 이게 좀 아픈 얘기긴 한데요. 네. 이게 업계의 아픈 얘기지만 네.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탄소가 결합하면서 맞아요.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이제 땅에서 그렇게 나온 다이아몬드들을 다 캐는 것만 다이아몬드였어요. 근데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게 아하, 됐습니다. 아하. 흔히 뭐 예.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연구실에서 이제 다이아몬드의 속성과 그대로 정확하게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이제 인간이 만들어내거든요. 소위 말해서 감정사들이 봐도 구분이 네, 안 돼요. 구분 안 되죠. 육안으로는 구분 안 되고 그 웬만한 장비로도 구분을 못 합니다. 정말 전문 장비로 구분을 해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다이아몬드인데 이제 보통 같은 등급의 퀄리티면은 가격이 한 5분의 1에서 정말 심하면 10분의 1 정도까지 더 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약간 과시욕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소비재다 예, 보니까 굳이 꼭 천연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거의 지금 3분의 1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런 그게 있었구나. 예. 그 예전에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귀금속 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전쟁 난다거나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될 때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곤 했는데 지금 뭔가 지난해 기준으로 많이 좀 달라진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도 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금 시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최근에 한번 지정학적 예. 리스크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카리브해 부근에서 이제 되게 지정학적인 문제가 많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치겠다고 하는 그거.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미국이 뭐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이런 네. 행동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행동들이 있으면은 일단 첫 번째로 불안감이 조성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린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인근의 영공이나 영해가 이제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뭐 운송료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국가로부터 원래 이제 수입하던 물건들이 이제 수입이나 수출이 되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공급망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이런 이제 불안감도 높아지고 해서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올해를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아니면 이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방 국가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점점 다들 자기도 먹고 살기 팍팍해진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이거 환율 지킨다고 막 외환 보유고 쏟아붓고 있죠. 예. 미국도 이제 지금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 38조 달러를 넘어갔고 1년에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1조 달러를 지급할 정도로 사실은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뭐 다른 나라의 국채를 사줄 수도 없을 정도로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심한 경우에 영국이 다시 예전의 IMF 시절로 돌아간다라는 막 이런 뉴스까지 나올 만큼 사실 경제가 되게 힘든데
있는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처음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2주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지금 아직까지 글쎄. 끝나지 않는 예, 모습을 보면서 예. 전쟁이라는 게 내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에 대한 피해가 정말 크구나. 내가 당장 저 나라를 치고 싶어도 좀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친다고 해서 과연 상대 다른 국가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2026년 그리고 202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점점 더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높아진다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 두 가지가 계속 금 가격과 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소가 되면서 금 가격에는 좋은 이슈지만 세계 경제적으로는 좀 안 좋은 이슈가 많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도는 얘기 중에는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 네.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특히 유난히 이 금 보유 확대에 애를 쓰고 있다. 이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2010년부터 1950년부터 통계를 보면 쭉 한 1970년부터 금을 이제 서서히 많은 국가들이 팔아오다가 네. 2010년부터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계속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달러 약세가 가장 큰 부분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 두 위기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달러만 보더라도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도 원화도 세계적으로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지속될 것이다.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그 포인트에 집중을 한 거죠. 여기에 더불어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높아지다 보니 원래는 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두 축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달러고 하나는 금이죠. 예. 근데 달러를 가지고 있어 봐야 어차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거는 기정사실에 가깝고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처럼 내가 만약에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면 내 외환보유고가 동결당할 수도 있잖아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안전자산의 두 축에서 더 이상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러 국채, 이제 미국 국채를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잘 안 사기 시작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 국채 비중을 절반 수준까지 줄였거든요. 예. 그 정도로 많이 팔고 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금의 비중이 미국 국채의 비중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한 양이 온 지구상에 있는 금의 양이 20%가 더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실물 금을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들이 모으고 있다라는 포인트는 점점 더 세상이 다극화로 가고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것임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왜 지금 우리가 금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도 왜 금을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인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 대표님은 금과 은 이런 쪽에 투자를 해도 실물, 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걸로 하라고 해서 골드바 실버바 강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금은 안 좋아하시겠네. 디지털금. 디지털금, 네, 저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결이 다르긴 한데요. 디지털 금은 또 다른 의미도 있나요? 네, 그냥 예를 들면 ETF라던가, 아하, 그러니까 종이금. 네, 종이금 맞습니다. 예. 종이금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접근이 쉽다. 그리고 내가 보관을 하지 않아서 편리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괜찮긴 한데 금이라는 자산이 왜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지금 왜 이렇게 떠오르는가의 가장 근본적인 건 바로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없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 증권사가 파산한다던가 아니면 네. 그 주식의 오너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이제 주식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고 다양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하지만 금이라는 자산은 그냥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통제로 인해서 빼앗길 염려도 없고요. 가치가 하락 5,000년 동안 가치를 잃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 금이라는 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건데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자산을 어떤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는 형태로 보유한다라는 건 어쩌면 금의 본질과는 금 투자의 본질과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저는 실물을 보유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실물을 좀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잠깐만 조 대표님. 네, 아까 뭐야 우리 그러네. 금 한 돈 살 때 네, 사면 88만 3천 원, 팔면은 77만 5천 원. 네, 소위 말해서 이 비도파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졌어요. 네. 이 샀다가 팔 때 금값이 한번 올랐다 하더라도 뭐 이래저래 뭐 수수료나 뭐 이런 거 감안할 것 같으면 남기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금도 금이고 뭐 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수수료도 비싸다 보니까 네. 예. 뭐 사자마자 마이너스 20% 이 정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게 좀 은은 실물로 사는 건 너무 글쎄요. 부담스럽다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실물을 사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이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ETF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ETF는 뭐 미국에 상장된 건 양도소득세 22%, 한국에 상장된 건 배당소득세가 한 15.4%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은 가격이 올해 한 해만 150%가 올랐어요. 그거야 올 한 해고 작년 한 해고 해마다 그런 건 그죠? 아니니까. 네. 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재작년을 기준으로 예. 볼 때 금 가격이 한 40% 올랐고 작년에는 이제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럼 대략 금 가격이 2배만 뛰어도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건 금이 오를 땐 좀 많이 올라요. 이 사이클 기간 동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 보면 뭐 2000년대 상승장, 그다음에 1970년대 상승장, 1930년대 상승장 이렇게 세 가지 상승장이 있는데 이때를 보면은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한 7배 정도 올랐고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26배 정도 올라요. 금이. 그러니까 한번 오를 때 좀 많이 오릅니다. 근데 2배만 올라도 그냥 부가세를 주고 사는 것보다 사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당장 뭔가 실물을 사면 당장 10 몇 %의 그런 손실이 발생하니까 뭔가 이게 더 비효율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일 아하. 뿐이지 아. 결국 금은 약간 좀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자산을 기준으로 보고 그다음에 상승률이 그 기간 동안 좀 많이 오른다라는 걸 볼 때 사실은 그 수익에 대한 15.4%의 세금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내가 단기적으로 잠깐 뭐 단기 좀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면 ETF나 뭐 그런 형태도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실물이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서 훨씬 더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금 모으셨어요? 저는 2019년부터 투자를 했는데요. 예. 2019년 당시에 이제 금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다 나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투자를 했을 때 저는 은을 샀었습니다. 은. 네, 은이 그때 당시에 한 65만 원 정도에 샀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하니까 예, 은 가격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은에 대한 상승세가 더욱더 저는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도 은을 좀 더 많이 매입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직 금 투자, 은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투자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보다는 은 투자가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상승 사이클에서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장기적으로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수요의 측면에서도 뭐 공급적인 이슈의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할 때 은이 금보다 더 빛날 자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을 보유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은보다 금을 더 추천을 드리는 게 순서는 금 먼저. 네, 금 먼저인 게 결국엔 은이 이게 투자를 안 해보면 잘 몰라요. 네. 안 해보면 올해 150% 올랐다고 와, 은 진짜 투자한 사람들 돈 많이 벌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금과 은 방송을 계속했고 이제 네. 거래소를 운영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오를 때만 사고 이제 잠깐 한 4개월 정도 또 횡보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은 가격이 10% 막 급락하고 하면은 무서워서 또 팔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150%가 올랐는데도 실제로 수익 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은이라는 게 좀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좀 지루하고 사람들이 겁먹게 만드는 자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하고도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금을 먼저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금 투자나 은 투자에 대한 좀 확신도가 생겼다라고 네. 한다면 은을 추가적으로 조금씩 줍줍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차트는 맛이 갔는데. 차트가요? 저는 아직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 투자 방법을 조금 알려주세요. 물론 현물을 뭐 사서 보관하면 좋긴 합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좀 접근성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들 ETF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제 뭐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예. 금과 은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초보자분들에게 실물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예. 예, 왜냐하면 뭐 그 금은방도 막 발품 팔아야 되고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뭐 실버바를 사야 되는지 실버 예. 코인을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제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은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투자를 하려던 것도 이제 마음을 접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건 금의 경우에는 KRX 금시장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네. KRX 금시장은 그냥 주식 어플에서 주식처럼 똑같이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탭이 있어요. 예. 예, 그런 시장이 있는데 이제 KRX 금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수수료가 매우 싸다. 0.3% 정도니까 ETF보다도 더 저렴한 수수료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주식 어플로 쉽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간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 때 팔 때 세금이 없습니다. 내가 실물로 인출받을래요 하지 않는 이상 따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뭐 어플로 매수했다가 나중에 금가가 오르면 이제 매도해도 그냥 딱 수수료 0.3% 정도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고 이제 효율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만약에 내가 은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제일 괜찮은 방법은 역시 ETF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ETF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도 괜찮은 것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에 상장된 ETF인 뭐 SLV라든가 예. 이제 그런 ETF들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 만약에 여기서 나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좀 더 어떤 금이나 은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초과적인 초과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금광 주식이나 은광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금 가격이 2배가 오르면 금 가격이 2배가 오른다고 해서 사실 채굴 비용도 따라 2배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금 가격은 2배가 올랐지만 영업이익률은 막 폭등하는 이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면서 은광 주식이나 금광 주식들도 최근에 이제 상승률이 되게 뛰어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쭉 깔아놓고 조금씩 이렇게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